진보 보수에 따라서 생각이 확실히 그냥 갈리는 것인지 좀 다를 수도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사법 쿠데타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장윤성 기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 문제는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눠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식과 합리, 공정 뭐 이런 키워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갈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생활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뭐 아이들 교육 문제나 이런 건 또 진보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너는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레테르를 붙이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특히 이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공정과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용공,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리. 이렇게 두 가지의 낙인을 찍어서 끊임없이 민주당에 대해서 혹은 또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부도덕한 비리 집단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온전하는 한 제대로 된 진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라는 식의 낙인을 찍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뭐 이거 뭐 이재명 뭐 음주운전 했으면 이재명 뭐 자기가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끝내면 될 문제지. 쟤는 음주운전 했는데 왜 안 잡아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정치 검찰의 논리거든요. 내가 당신을 비리 혐의로 찍었으니까 당신은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돼. 내 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보수나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비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론 지형도 보수 언론이 크잖아요. 크고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진보 언론이 작고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도 상당히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 보면 저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성남 FC가 이제 시민 구단인데 잠깐만요. 예. 또 논점이 흐려지는데 네.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갈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가를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가운데 몇 %나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이종근 평론가는요? 0이요. 영이에요? 한마디도 동의할 수 없거든요. 단 한마디도 정말 이게 어차피 진영 논리로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게 합리화하고 그냥 진영 가르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어떤 성찰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대목은 성찰이라는 게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짧게 한겨레 신문을 아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 9억이나 왜 놀랬냐면 물론 다른 언론들도 똑같이 비판해야죠. 하지만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어요. 왜? 제가 언론에 있을 때 한겨레 신문이 등장한 다음에 촌지가 없어졌어요. 한겨레 신문이 출입처에서 다 촌지 안 받기 시작하니까 촌지라는 관행 다 없어지고 한겨레 신문 강령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대단한 강령이. 근데 그 한겨레가 이건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진보를 이렇게 계속 지탄만 하느냐, 내로남불이냐? 거꾸로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사실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어떤 명목하에 부르짖었느냐. 조국 사태만 해도 사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분노한 대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위선에 대한 문제.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실천해서 지켰어야 됐다. 실천하지 아니한 그런 지적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시장 시절부터 해왔던 그 숱한 그런 뭐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나는 정말 청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모든 어떤 사건들에 정말 다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 말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 소환되는 데 대해서 이 죄의 여부를 떠나서 저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사실 전제를 했었어야 됐다. 근데 단 1%도 자신의 잘못이었고 이건 다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도리가 아니다. 인식을 알겠습니다. 0이다.
김준일 수석은요? 저는 한 49% 정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부정이 더 많군요. 예, 부정이 좀 더 많은데요. 일단은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형평성을 맞추면은 이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비리 의혹이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이 역사에서 동등하게 취급받을 만한 어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무리한 수사와 해야 되는 수사가 막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진영 논리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같이 나가는 것보다 개인이 나가서 받는 게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도 영입니까? 저 0이에요. 아. 그리고 저 장윤성 기자님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형평성과 공정의 잣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좋아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것만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수사 안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전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자고요. 이 성남 FC 사건은 2018년도 6월 달에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했어요. 뇌물죄로. 그랬는데 경찰에서 3년 동안 아무 수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인 2021년 9월 달에 불송치 결정 내려요. 경찰에서 수사 그동안 3년 동안 안 하다가. 그럼 이거 공정하게 수사한 거예요? 2017년도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 탈탈 털어가지고 다 조사했잖아요. 그럼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 조사를 안 해요? 그럼 2017년도에 대선 후보였고 현직 여권의 성남시장이었고 다음번에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왜 지적 안 하세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성남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 비리를 넘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프로축구 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는 거, 뭐 이제 본인 주장대로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였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금전을 취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증명은 없어요. 다만 제3자 뇌물죄잖아요. 아니 다만 어떡해.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 뭐냐면 정치적 이득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정치적 사람이 이득이에요? 아니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정치적 이득이라는 얘기가 현금적인 나오잖아요. 이득 160억을 얻었잖아요. 아니 그 현금적 이익이 이재명이 개인이 먹은 거예요? 대가성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3자잖아요. 대가가 어디로 그게. 갔어요? 그 돈의 귀착지가 어디? 이재명 개인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저는 국민 시민구단을 여러분, 운영하는 광고비로 쓴 거잖아요. 시민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행정을 잘해가지고요. 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뇌물로 귀착이 될 예컨대 한겨레 신문의 그 부국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져간 거잖아요. 9억이라는 돈을 그죠? 본인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쓴 거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170억, 160억이라는 돈이 개인의 뇌물로 귀착이 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민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쓴 거예요. 2013 K스포츠 재단은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후원한 K스포츠 거는 재단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과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지인들이 운영한 실제로 이사진으로 들어가잖아요. 최순실이 이사장. 거기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이익 공동체 그걸 경제 공동체로 규정했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 정치적 공동체 한 거 아니에요? 정치 결국에. 공동체하고 이익 공동 그 경제 공동체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보다 훨씬 더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게 논점 이탈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득의 핵심은 뭐냐? 네. 성남시장 잘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경기지사 하고 경기지사 잘해서 그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대선 출마하려고 했다. 이게 포커스거든요. 네. 이게 잘못이냐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게 포커스라는데 동의합니까? 그게 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대가를 아니. 줬잖아요. 지금 장윤성 기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저 성남시장 시절에요. 행정을 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죄냐는 저는 거예요. 세금을 사법적으로 아꼈어요. 처리받아야 그러니까 되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인에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수사를 할 때도 그냥 후원을 받은 거는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시민을 위해서 내가 세금 아끼기 위해서 그냥 기업체로부터 후원 받은 거 그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대가성이 있잖아요. 용도 변경을 해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법적으로 이제 그게 앞서- 잘못됐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라는 아니. 법이 잠깐만요. 그 내가 부분을 있잖아요. 얘기한 아니,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보고 지금 네.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 있으니까 3자 뇌물죄로 본다 네. 하는 부분과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대가성이 본인한테 이익이 오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이득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거 정치적 이득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었냐 자, 그거를. 잠깐만요. 그 대가라는 게 누구에게 귀착이 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재명 개인에게 귀착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성남 FC라는 시민 자랑했잖아요. 구단에게 국민들에게 그럼 자랑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그냥 받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상관이 보기엔 없는데. 이것은 네, 이정원 억측에 대표 얘기를 좀 가깝다라는 들어봅시다. 생각이 예. 좀 듭니다. 반복되고 예. 있으니까. 네. 네. 실제로 그 오센이라는 매체에 2015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 부실 구단을 인수하셨어요? 하는 그 패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냐면 나는 뭐 내가 이거를 잘해서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 이건 작은 그림이다. 난 큰 그림을 그리겠다. 큰 그림은 이거 잘하면 내가 뭐 그 더 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일을 더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키워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판단을 받고 싶다. 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그 말에 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 구단을 인수하는 어떤 시각이고요. 두 번째. 시민구단이라는 말 잘못됐어요. 시민구단 아니에요. 시민구단은 다 찾아보세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나 다 찾아보시면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가 시민구단이에요. 왜? 시민이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감사를 벌이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남 FC도 시민구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립구단이에요. 그거는 스포츠계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구단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이재명도 지금 이거를 구단 인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동조합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공모를 더 늘리고 싶다. 근데 공모 어떻게 됐어요? 3억 안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남시 의사록을 보세요. 계속 그럼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성남FC 제대로 왜 감사를 안 하냐. 어디다 돈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 연달아 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부 고발이 생기고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기초의원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정치적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그러면 부당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은 꾸면 안 됩니다. 성남시장 하던 사람은 성남시장만 해야 되고요. 시의원인가요? 시의원 하는 사람은 시의원만 해야 법을 돼요. 어기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에 가서 확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이것은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 소장님. 혐의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6일 문화일보 이런 보도가 나와요. 당시 제목이 뭐냐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중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그 경남FC 구단주인 홍 지사가 지역의 기업들에게 1억에서 10억씩의 후원금을 요구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독재 시대도 아닌데 기업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당초에 재정이 96억이었는데 150억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21개 그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재정이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후원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대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 기업체에게. 있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문선명 이게 통일교 교주가 이 축구단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기준으로 6회 우승을 했는데 프로축구단에서 최다 우승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선명 교주가 2012년에 죽으면서 통일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체하겠다, 매각하겠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게 안산시였어요.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산시에 매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산시가 돈이 없다라고 지지부진하니까 성남에서 아니 6회 우승이나 한 이러한 팀들을 어떻게 저런데 매각하느냐, 우리가 인수하자라는 게 시민들한테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공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이렇게 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운영 자금을 하는 건데 당장 운영 자금에 대해서 시의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꼼수일 수도 있죠. 이를테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건데 그거가 불법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기업 유치의 현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맞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야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 이재명이 독단적으로 내가 무조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냐,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했던 이런 일종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왜 이걸 계속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안 걸릴 지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은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니 대해서 그거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자 후원을 해주면 용도 변경을 해줄게. 그래서 너희 기업에 특혜를 줄게.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용도 변경이라는 대가를 해주면서 후원 받는 거는 우리 구분 그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관련해서 자꾸 취재를 좀 그거는 했는데요. 잠깐만요. 뭐냐면은 성남시와 그 이재명 시장의 입장은 그것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아니라 기업 유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이 대여섯 개가 빠지면서 여기가 완전 공동화 현상이 나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면서 같이 현안들을 묻어서 해결했다는 부산건설에서 거예요. 공개한 예. 검찰에 제출한 공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인데 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합시다. 현안들이 있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뭐 경남은행 농협, 뭐 그다음에 넥센, 두산중공업 뭐 등등의 현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무죄냐 유죄냐는 거기 다 용도 변경 해주고 법원에 후원 받았어요. 가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표현은 달라도 거의 이제 반복이 되는 토론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도 어차피 이 내용 좀 다뤄봐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관련된 것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기자들 관련된 부분 따져봤는데 혹시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가, 네 분 패널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장동 발이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를 수사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겨레 기자가 제일 많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렸을까? 아까 한겨레가 어떤 신문이냐 이종근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겨레가, 그리고 이제 한겨레는 그동안 이제 진보 매체로서 민주당 쪽에 뭐 예를 들면 조중동이 보수 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나오는 게 판사들도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술 얻어 마셨다. 심지어 어떤 법관은 거기에 가서 달아놓고 외상으로도 마시고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김만배 관련해서 계속 수사하다 보니까 이놈들 한겨레네, 이놈들 우리법연구회네, 이 자식들 이번에 이것도 다 이제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취재된 거 있나요? 판사들이 어떤 판사인지? 뭐 제가 과문한 탓에 아직 거기까지는 취재해보지 못했지만 판사, 검사, 언론사 검사는 아직 안 나와요. 아니 판검사 포함해서 100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까지 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언론계 뭐 법조계 뭐 포함해서 사실상 김만배 씨가 2019년 당시에 기자였다고 주장은 하나 이 사람이 기자라는 외피는 쓰고 있는데 사실상 법조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관리의 대상으로 언론도 법조계도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김만배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김만배 게이트 안에서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서 다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겨레만 수사하고 뭐 예컨대 뭐 우리법 연구회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만 수사를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여하튼 그게 누가 됐든 다 조사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 사건 알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이 확인된 게 작년인데 왜 이제야 이걸 터뜨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종근 평론가는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저도 언론인이고 언론이시잖아요. 이게 뭐든지 기사 하나만 나오면 그냥 다 이게 검찰이 다 풀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뉴스타파 말씀하셨는데 뉴스타파 굉장히 혁혁하게 이번에 특정 많이 합니다. 그럼 뉴스타파도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이번에 SBS가 단독을 했고 뉴스타파가 뒤쫓았고 또 많은 신문들이 많은 언론들이 또 보도를 합니다. 이게 검찰이 또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무슨 이렇게 시각을 갖는 건 역시 검찰 악마화 또 윤석열 악마화에 빠져나오라는 강준만 교수의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한겨레가 우리가 충격적인 건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중앙일보를 욕할 수도 있고 사실 채널A를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조중동이라는 묶임으로 지금까지 마치 조중동 국배의 기자들은 그렇게 온상처럼 해도 욕을 되나요? 먹어왔는데 한겨레 신문에 대한 어떤 충격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감추고 유리한 쪽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포인트 그 부분만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저 집단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론몰이 해가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다 그냥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국민들도 알고 언론들도 알고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알아서 검찰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녹취록 공개는 가능합니까? 그 일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상당히 했고요. 뭐 그거 재판 다니면서 그렇죠.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법조 기자들은 앞에서 노트북 켜놓고 다 칠 수 있는데 법조 출입 아닌 기자들은 뒤에서 다 펜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하게 다 받아 적지 못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좀 있긴 녹취록이 합니다. 어떤 수사 기록은 아니잖아요. 다 공개하면 그렇죠? 좋겠지만 다 또 공개했으면 그렇게 공개하라고 그래도 공개 안 안 하거든 하죠. 그래요. 옛날에 엑스파일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 예. 공개 좀 했으면 좋겠더만 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감옥 가요 잘못하면 공개하면. 삼성 엑스파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또 장 소장님. 아니 저 기억이 안 나요. 엑스파일. 그러네. 김준일 수석은 예. 혹시 시각이 어떠신가요? 뭐 일단 아까 전에 뭐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지금 몰라는 정영학 녹취록이 나온 거는 1년이 넘었고 근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오느냐 저는 김만배 압박용이라고 봐요. 사실 압박용이라고 보는 건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성역 없이 다 해야죠. 그럼 성역 없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대공감이고 그게 한겨레니 아니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교롭게 왜 한겨레가 9억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제가 한겨레 열린 편집위원이라서 한겨레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참 싫어하시겠네요. 예. 그래요. 국민들이 그 매체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예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 뭐 근데 다른 데도 사실 책임을 좀 지고 물러나고 그럴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한겨레 비판 많이 했는데 저는 또 한겨레에서 편집국장 뭐 사장 다 이렇게만 물러나는 거 보고 그래도 한겨레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은 듭디다마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월이 임기더라고요. 2월은 3월인가 끝났. 예, 3월에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도 또 오늘 당장 사표를 낸다고 해봤자 며칠 안 되고 또 그것도 선거 끝나서 대표가 취임돼야 자기가 예. 물러서겠다. 이 무슨 사실 선언에 불과하지 아무런. 오늘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